강의 제목이 인공지능과 생태주의인 걸 보고 생태주의의 의미를 찾아보니 이러한 위기는 단순한 기술 발달이 아닌 오로지 사회의 근본적인 전환으로만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상이라고 했는데, 교수님도 이러한 위기는 오로지 사회의 근본적인 전환으로만 극복할 수 있다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사회의 근본적인 전환이란 교수님이 생각하는 건 어떤 건가요? 그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셨어요? 네. 이제 검색 단계를 넘어서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생성형 AI를 찾겠죠. 생태주의에 답해줘. 그럼 그걸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하실 텐데, 지금 그게 이제 생태주의의 일반적인 정의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사회생태학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모든 문제의 모순의 출발점은 사회적 문제에 있다. 생태 문제도 사회적 문제로 다 해결할 수 있어. 인간의 문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근데 사실은 인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기술을 만질 수 있고 기술을 새로 발명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문명을 만들어 나가는 주체잖아요. 이제 그런 설득이 되죠. 근데 이제 그걸 강조했던 그룹들이 이제 사회생태주의라고 하는 그룹들이고요. 꼭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인간 사회 문제들을 우리가 다 해결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자동적으로 환경적인 문제들이 풀리지는 않죠. 그러니까 환경에 관련된 고유의 저는 법칙이나 논리들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뭐 그게 그와 관련된 생명학자라든지 아니면 기후와 관련된 논의를 하는 주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생명과 관련된 그 자체의 논리에 따라서 뭔가 다른 해법들이 또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 사회의 어떤 그런 관계나 뭐 인간 사회의 민주화나 뭐 기술 민주주의를 통해서 생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라고 보고요. 양자가 다 같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텐데, 결국은 근데 인간만이 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죠. 최종적으로 그 전체적인 것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은 인간인데, 인간의 수준을 어느까지 가져갈지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의 지점일 수는 있겠죠. 그 예를 들면 기후 문제를 그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룹들도 있거든요. 지금의 제가 이제까지 설명한 부분들을 보면 기술이 이 생태주의적인 문제들을 많이 야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기술로서 지금의 기후 위기 혹은 지구 생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오만한 발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인간주의적 해석, 혹은 그러니까 생태에 대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이렇게 답을 내리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사회 생태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 지금 AI가 미치는 약간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AI가 약간 에너지나 탄소 배출, 약간 자연환경에 미치는 좀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은 뭐 많이 얘기하는 게 에너지 절감형 AI, 모순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AI 자체가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그죠? AI를 통해서 좀 더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만든다든지, 그렇죠? 인공지능을 특정의 사람이 없을 때 특정의 전기들이 가동하지 않게 만든다든지, 그런 에너지 절감형 AI 기술을 동원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식, 이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에너지 소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최근에 그 대규모 데이터를 연산 처리하는 방식을 지향하고 지금 뭐 삼성 폰에서도 제작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작게,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 반도체 칩의 그 역량이 워낙 뛰어나서 이 인터넷이나 외부의 그런 그 네트워킹에 연결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에서
그 연산 처리를 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AI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연산 처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열이라든지 에너지 소비를 막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근데 그것들을 많이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우리가 이제 대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생태주의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는데, 한국 사회에서 사실은 우리가 뭔가 기술에 대한 열광은 있었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총체화된 문제점들을 이렇게 좀 구조화해서 분석하는 일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럴 때가 됐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장점을 가져오되 그런 문제 지점들을 같이 파악해서 어떻게 좋은 쪽으로, 그걸 보통 이제 공동 번영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다른 생명체와 다른 인간들과 같이 공동 번영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장점은 그렇습니다. 장점은 지금 현재 AI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소비와 관련해서 보자면 에너지 절감형 기술 개발, 그게 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AI가 아니더라도 이전부터 그런 것들 많이 해왔죠. 냉장고 같은 경우 절전형 냉장고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발열 에너지를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의 해법 이런 거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아니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추세 속에서 그런 절감형 에너지들이,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말씀하신, 그러니까 내가 전제하는 그런 에너지 절감형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술, 영국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런 그린 운동 하시는 분들은 에너지 절감이 많이 되고 탄소 배출을 적게 할수록 사람들이 에너지 값이 싸다고 생각하고 절전이 되니까 더 많이 사용한다라는 가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충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현재 생태주의적인 이슈와 관련해서 같이 기술 문제와 연관해서 보면 엮여 있어서 이렇게 무자르듯이 딱 해서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의해 주신 내용 중에서 스페큘레이티브 캐피탈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체열을 활용해서 그 배터리의 충전에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그걸 보고 제가 궁금증이 든 게 비정형 데이터가 어떻게 수익원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내용 말고 또 다른 사례가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아요? 예측하는 걸로 많이 수익을 내죠. 예측을 한다는 건 특정의 서비스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데이터 파이드 인간이 된다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플랫폼 앱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는 요새 MBTI 많이 하시죠. 뭐 해봐야 10대 개밖에 더 인간형을 나누지 않잖아요. 근데 아마존 같은 데서는 소비자 인간형을 10,000개, 10만 개씩으로 10만 분의 1이 여러분의 하나의 인간형이 소비의 아이덴티티를 가지는 거죠. 거기에 맞춤형 상품들을 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데이터 활동들이 분석이 돼서 이 사람의 좋아하는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10만 분의 1로 나눠서 분류하고 있다 그래요. 10,000분의 1이 됐든 뭐 10만 분의 1이 됐든 그만큼 촘촘해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활동들을 많이 하고 뭐 소비를 하던 뭐 데이터 활동들을 좋아요를 많이 누르던,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의 그 활동 자체가 본인이 알지 못하는 나를 형성해주고 그 인간형에 맞춰서 소위 플랫폼들이 그 놀자리를 깔아줬잖아요. 앱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 매개체를 통해서 여러분들 데이터를 정보를 수집하고 10만 분의 1에 혹은 10,000분의 1에 여러분들의 인간형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적절한 컨텐츠들을 뿌려주고, 그리고 그 10만 분의 1에 맞는 또 광고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잘 보지도 않지만 그냥 다수의 시청자들이 광고들을 보는 방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온라인 공간이 만들어지고 특히 이제 앱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이 특정의 계정을 가지는 순간, 그죠? 본인의 이 아이덴티티가 전면적으로 앱의 서버에 의해서 분석이 되고 거기에 맞춤형 정보들이 뿌려지는데, 그 맞춤형 정보는 컨텐츠일 수도 있지만 광고도 같이 뿌려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쓰는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뭐 등등등등, 인스타도 마찬가지고, 컨텐츠보다 광고가 어떤 때는 더 많을 때도 있죠. 그 광고라는 게 그냥 무심코 뿌려지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
그 광고주와 연결돼서 여러분들한테 맞춤형으로 뿌려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게 100% 맞지 않더라도 어떤 경우는 맞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수익을 내는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광고 수익들을 내고 있고, 가입자 모델로 광고 수익을 내기도 하지만 그렇게 맞춤형 광고를 통해서 수익들을 내고 있죠. 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SNS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을 대신해주지만 그에 나오는 환경 오염과 이제 개발도상국의 저렴한 노동 비용으로 나오는 환경 오염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면은 혹은 이러한 인공지능으로 나오는 환경 오염이 해결된다라는 생각을 보편적으로 제가 갖고 있었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사실은 이런 게 수많은 탄소 배출이 이러한 인공지능과 아니면 정보 검색으로도 나오는 사실을 미처 이제 미리 알려지지 않는 거, 이러한 정보가 알려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예,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제가 기억하고 있을게요. 저도 탄소 배출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 질문인데요. 탄소 배출과 이산화탄소 배출은 이는 곧 환경 오염으로 이어진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다른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어느 정도 완화가 돼 간다고 하셨어요. 근데 혹시나 현실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이나 마땅한 해결책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이나 환경에 미치는 그 악영향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약간 관심을 갖고 찾아봤던 주제 중에서 그 구글에 있는 문서 중에서 반절 이상이 영어로 됐다는 그런 정보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챗 GPT를 쓸 때 영어로 질문하면은 답변의 결과가 더 좋게 나온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인공지능이 그런 학습한 데이터가 영어가 많고, 영어 그런 주요 언어, 영어 그런 거에 더 치중돼서 발전하다 보니까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피해를 보고 소외되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그 마지막 질문은 아까 왜 육손이나 그 생성형 AI가 손가락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성의 문제고, 영어가 가지고 있는 대표성에 비해서 뭐 소수민족의 언어라든지, 그죠? 다국어, 다른 인종의 다국어 측면에서 보면 대표성이 떨어지고 습득력이 떨어지겠죠. 정확하게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런 데이터들을 상대적으로 덜 습득할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덜 학습된 데이터로 본인이 어떤 결과물을 냈을 때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편향적인 결과물들을 내오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또 다시 자기가 또 학습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는데, 처음에 이제 토끼가 풀을 먹잖아요. 풀을 먹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싼 똥을 토끼가 먹는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의 생성형 AI는 사실은 데이터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제 데이터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면 이제 그런 문제까지도 극단적으로 보면 이제 생길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안에서의 편향, 소수성에 기반한 그런 데이터의 경우는 확률적으로 대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점점 수면 아래 가라앉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 학생이 얘기하셨던 그 논의는 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3세계 노동자들도 굉장히 그런 저렴한 위태로운 노동들을 수행하고 있지만 선진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콜센터에서 노동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그 AI 응답기 방식으로 해서 많이 해고가 되셨는데 다시 복귀가 됐어요. 해고가 됐을 때는 이제 AI가 노동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해고가 됐는데 복귀가 된 이유는 뭐냐면 보다 불안정한 상태로 복귀는 하셨는데 뭐냐면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일처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상 고객이라든지 그리고 서비스도 여러 가지가 이렇게 걸쳐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인공지능의 지금 현재 기술 상태로는 그 문제들을 다 해결을 못하는 거죠. 그런 걸 누가 하냐?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은 생성형 AI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현재 노동과 관련해서 보면 소위 창의적 노동 혹은 오피스 노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편리성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노동자의 지위, 그 사람의 노동 강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진상 손님만 예전에는 일반 손님과 진상 손님을 같이 대했다면 일반 손님은 AI가 맡고 진상 손님은 사람이 맡아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노동 강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올라가죠. 그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생태주의적 입장이라는 것은 그런 질적 측면까지도 여러분들이 의식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같이 바라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가 아까 전체적으로 IT 업계가 전 세계 탄소 배출의 한 10여 %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이제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AI 자체에서의 어떤 에너지 소비를 줄이거나 배출을 줄이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식의 논의 거기에 여러분들이 신경 쓰는 것도 좋은데 나머지 70, 80%는 어디서 나올까요? 여전히 바뀌지 않는 곳이 있죠. 그게 제조업인 거예요. 산업 생산, 공장 굴뚝. 그러니까 사실 AI에 대해서 우리가 생태주의 접근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와 더불어서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은 여전히 구태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그 배출이 우리의 인류를 위협하고 있고 그것의 개선 없이는 어떠한 변화도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